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어제에 이어 서울대 국제대학원 김현철 원장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한국인이 가장 많이 여행하는 나라 하면 역시 일본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무려 310만여 명이 일본을 찾았는데요. 하지만 일본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고 계십니까? 깨끗하고 정직하고 친절한 나라, 역사 왜곡을 하는 모렴치한 나라. 김현철 원장은 우리가 일본의 진짜 모습을 잘 모른다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에서 제대로 된 교훈을 얻기 위해서라도 일본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오늘은 이 얘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김현철 원장님 다시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현철입니다.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왜 김현철 하나, 난 이쪽 저쪽에서 다들 그러길래 도대체 어떤 분인가 했더니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알겠네요. 말씀 너무 재밌게 하시고, 뭐 웃기진 않는데, 들으면 이렇게 솔깃하게 이렇게 귀를 기울이게 되네요. 원장님 말씀이. 그래서 어제 이제 약속한 대로 오늘은 그 일본에 대해서 좀 샅샅이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어제 그 90년대 초반에 이제 어떻게 해서 일본에 유학을 가게 됐는가, 또 막상 가보니까 일본의 어떤 성공 사례를 배우러 갔는데 꼬꾸라지기 시작해서 어떤 실패 반면교사 이런 걸 배우게 됐다는 얘기. 근데 그 90년대만 하더라도 제 기억으로 그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서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뭐 이런 얘기도 공개적으로 하고, 또 국민들이 그 말에 막 열광을 하고, 그러니까 뭐 일본에 대한 감정이 되게 또 안 좋았어요. 맞아요. 그러던 시기에 일본에서 막상 공부하고 이렇게 돌아오셨을 때 또 우리 그 교단에서 대학에서 그렇게 별로 막 그 좀 환영을 받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본에 10년간 이제 교수 생활하면서 츠쿠바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있다가 이제 2002년에 그때 이제 굉장히 변곡점이었는데, 그때는 조금 그런 일본에 대한 배타적 감정과 더불어 우리나라가 당시에 국제화 속에 세계화 국제화 속에 삼성그룹이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래서 뭐 지역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더래서 서울대학에 국제대학원이 만들어졌거든요. 그 대학원이 만들어지기 1년 전에 이제 일본 전공으로 이제 운 좋게 제가 이제 귀국을 할 수가 있었던 그때 거죠. 일본 연구소라는 게 서울대에 만들어졌나요? 아니요. 그때는 이제 제가 귀국하고 만들었거든요. 서울대는 그 일본에 대한 그런 그 민족주의 성향이 지금과는 달리 굉장히 강했던 시절이라서 도구 동문과라든가 불어 불문과 영어 영문과는 둬도 일어 일문과를 안 두는 학교였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안 두고 있지만은 그런데 이제 국제대학원 속에 일본 전공을 만들고 그 일본 전공에서 일본어로 강의하는 사람이 들어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서울대 내에서도 사실은 좀 저항이 있었죠. 왜 그렇게 배타적으로, 물론 이제 그 민족 감정 같은 게 있고 이제 우리가 그 거기 식민 강점 당했던 그런 게 역사적으로 있지만, 뭐 예를 들자면 일본을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라던가 뭐 그런 생각들이 저변에 있어서 그런 건가요?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일본 배우자, 우리 따라가 일본 추격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일본 연구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렇게 굉장히 그 대를 이어서 연구하고 굉장히 한국을 꼼꼼히 연구하는 이런 축척의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그 학문도 유행 따라 하지 않습니까? 뭐 미국이 유행이다 그러면 다 미국 연구하고 뭐 중국이 유행이다 그러면 다 중국 연구하고 뭐 일본이 유행이다 그러면 다 일본 따라가는. 약간 까칠하시네요, 우리 원장님이. 저는 좀 비판적으로 비판적으로 보는데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울대학에 일본 연구소를 만들어 둬야지 이게 그렇죠. 이제 연구 축적이 축척이 되죠. 있고 언제 어떤 상황이 생기든 간에 이제 우리는 서울대학에서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오리라고 보고 저는 좀 강하게 밀어붙였던 거죠. 근데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어제도 이제 일본에 잃어버린 30년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 왜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보낸 거예요? 그 원인이 뭔가요? 가장 첫 번째 원인을 들으라고 하면은요. 저는 동맹국 미국의 배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1985년부터 이제 91년 사이 그때 그때 이제 벌어지는 건데요. 당시 일본은 이제 저항하지 않고 순응해 버린. 결국 순응함으로 무슨 합인가 뭐 플라자 합의라는 게 있어요. 그거 뭐 해가지고 예. 그렇게 당한 거죠. 그거는 사실은 일본이 받아들이면 안 되는 합의였어요. 그게 몇 년도죠? 1985년도에. 85년에 일본이 수출을 많이 하니까 미국이 수출을 못 하도록 이 환율을 이제 엄청나게 강세로 바뀌어서 더 이상 일본 제품이 수출을 못 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상상도 못하는 규제 조치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본 경제계는 엄청나게 반대했어요. 이거 받아주면 안 된다. 그때 소니 뭐 창업주가 막 노하라고 맞아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뭐 일본 뭐 그런 책도 나오고 막. 결국은 이제 소니 창업자가 하다 안 돼가지고 책까지 냈죠. 왜냐하면 그 플라자 합의만 합의해 준 게 아니고 그다음에 반도체 협정도 합의해 주고 자동차 협정도 합의해 주고 완전히 뭐 내정 간섭까지 다 밀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죠. 한도 끝도 없는 거죠. 그때 이제 소니 창업자가 제발로 해라. 그 창업자 이름이 모리타. 예. 모리타 회장님이 진짜 작심하고 노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일본 정치가들은 예스하고 받아줘 버리는 거죠. 그게 시발점이 됐다.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30년에. 예. 그거 하나로만 그렇게 되진 않았을까요? 물론 이제 그 구조도 우리가 이제 좀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 봐야 되는데요. 네. 그 플라자 합의를 할 때에 대통령이 이제 나카소네가 일본의 수상이었고요. 미국이 레이건이었고 레이건. 한국이 전두환이었어요. 아하. 이때가 요즘 이제 잘 듣게 되는 한미일 삼각 동맹이 맺어진 때였습니다. 요즘 그 한미일 동맹. 그 원형이 사실은 있었구나. 83년도에 맺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그 입구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렇죠. 저는 이제 그 기시감이 들어가지고 그걸 자꾸 경고를 내는데 왜 그 기시감이 드는가 하면은 그때 전두환하고 나카소네는 굉장히 이제 가까워져 가지고 나카소네가 40억 불을 이제 전두환한테 지원도 해주고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하고 저 나카소네도 관계가 좋아가지고 뭐 러브샷도 하고 하는 굉장히 좋은 관계였거든요. 전두환도 뭐 미국 가서 막 레이건한테 환대 받고 뭐 그래서 삼각 동맹이 이루어졌다 그러고 굉장히 좋아를 했는데 처음에 몇 년간 가다가 이제 85년부터 레이건이 변심하기 시작한 뒤통수를 쳤구나. 뒤통수를 치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이 국익앞에는요 동맹도 삼각 동맹도 친구도 적도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일단은 일본을 손을 보자고 해가지고 플라자 합의를 강요시켰고
뭐 플라자 합의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반도체 협정, 자동차 협정, 뭐 거시경제 협조, 뭐 토지 개혁, 거래 관행 이거를 10년간 계속적으로 이제 일본을 강요를 하면서 일본 경제를 완전히 주저앉혔던 거거든요. 그리고 30년이 간 거네. 그렇죠. 그게 이제 잃어버린 10년. 처음에는 잃어버린 10년이었죠. 그렇죠. 그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해가 우리 경제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순간 거기 또 잃어버린 20년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제 얘기했듯이 국민들이 막 그 비관론에 빠지고 하니까 이제 20년 되고 30년 되고. 그때 나온 단어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가 있거든요. 뭐죠? 복합위기. 그때도 복합위기라고 했어요. 일본이 그 복합위기라고.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지. 할 수가 없다. 복합적으로 와서 당할 수밖에 없다. 숙명같이 그냥 받아들이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쓰는 단어까지. 요즘에 지금 우리 막 그 말 쓰는데. 손을 쓸 수가 없잖아, 복합위기. 그리고 뭐 해외 환경이 그렇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어떻게 안 된다. 정말 기시감이 드네요. 근데 이제 아까 그 이제 일본에 가셔서 얼마나 거기 체류하신 거죠? 10년간 있었습니다. 10년간. 오래 계셨는데 우리가 또 일본을 좀 알아야 또 일본과 같은 길을 가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거, 우리에게 잘못 알려진 것들이 있다면 우리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것들인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잠시 여행을 가거나 한두 해 일본에 체류하고 이러면은 일본의 겉모습만 보지 이제 본래의 모습을 못 보고 우리가 귀국하는 경우가 그렇겠죠.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우리 관광객도 많이 가고 이러는 바람에 제일 많이 간다면서요? 제일 많이 가죠. 가면은 언뜻 일본은 깨끗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거든요. 깨끗해요. 화장실이랑 뭐 도로나 뭐 가게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는 겉모습이고요. 우리하고 차이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집 안을 가꾸고 밖은 거의 그냥 방치하거나 손 놓고 있다시피 합니다. 약간 그런 경향이 있죠. 그렇죠. 일본은 거꾸로예요. 일본은 집 밖을 깨끗이 하고 집 안은 거의 방치하다시피 해요. 왜냐하면 여성이라고 주부라고 하는 거는 청소하는 총량은 동일한데 그렇겠죠. 어디에 신경 쓰느냐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밖을 일본의 가게들은 밖을 신경 쓰기 때문에 우리 밖이 번지름하다는 거네. 그런데 일본 집안에 가면은 굉장히 어지럽혀져 있고 이런 거를 못 보고 일본은 깨끗하다라는 선입관을 갖는 거거든요. 외화 내빈. 그렇죠. 또 하나가 예를 들어 일본은 정직하다. 그렇게 얘기하죠. 사실은 정직 안 할 때가 있거든요. 언제? 왜냐하면 예를 들어 우리 과거사 할 때. 맞아. 뭐 반성한다 해놔놓고 돌았으면은 딴소리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부정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양면을 다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일본 사람들은 정직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일본은 있는 친절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친절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겉으로는 친절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요즘 뭐 관광객 가가지고 와사비 테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스시 하면서 한국 관광객 괘씸하다고 와사비를 듬뿍 넣어가지고 스시를 주고 한국 관광객들 스시 먹고는 우와 이게 뭐냐 하고 그 쪼잔하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친절하다고 하지만은 일본은 전형적으로 악과 D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볼 때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악과 D가 거의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화끈하죠. 화끈하죠. 아니나 밖이나 뭐 얼굴에 뭐 표정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본은 굉장히 이중적이에요. 그걸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가부키라는 일본의 전통 예술이 있지 않습니까? 가부키에 등장하는 여성은요. 하얀 얼굴에 화장을 막 하죠. 하얀 화장에
이제 입술만 빨갛게 칠하잖아요. 맞아요. 그건 뭐냐면은 표정을 못 읽는 거예요. 아. 그리고 표정을 못 읽기 때문에 이 사람이 친절한지 불친절한지 정직한지 그 부정직한지를 모르는 게 일본인들은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하. 표정을 못 읽을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그걸 보고는 일본은 친절하다라고 생각하고 저건 웃는 얼굴이라고 해석하면 그건 잘못 해석한 거죠. 그럼 언제 친절하다가 확 불친절로 바뀌고 그래요? 이게 이제 상황에 따라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친절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네. 분위기일 때는 그게 맞춰 가지고 그 하얀 얼굴 막 가려도 빼줄 것처럼 그렇죠. 해요? 그 얼굴이 싹 웃는 얼굴로 바뀌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분위기가 바뀌어 가지고 친절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는 180도로 바뀝니다. 그래요?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관동 대지진 100주년이었지 않습니까? 예. 100주년에 그 관동 대지진의 조선인을 학살한 증거가 늘려져 있거든요. 근데 절대 아니라고 주장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의 분위기, 이 상황 속에서는 그걸 부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이제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그거를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또 그때는 미안하다 그러고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그냥 헛소문에 조선인을 살해했다라고 또 바뀔 거예요. 이 양면이 있는 게 일본인이거든요. 아니 늘 뭐 일본 사람 하면 혼내와 뭐 다떼마에 그렇죠. 겉과 속마음이 다르다고 하고 그게 이제 안카바키 다르고 이거를 이제 그걸 일본의 이중성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되게 일본에서 유학을 갔다 오면 그 약간 일본에 경도돼서 그 보통 이제 약간의 그 일본 친일 쪽에 좀 가까워지는 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은 실컷 배우고 오셔가지고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 일본에서 괜히 그 학위 주고 저기를 할때 생각 안 들까요? 저는 이게 친일하고 친일파를 구분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일본이 좋아가지고 뭐 어떻든 간에 장학금을 받고 일본 가가지고 진짜 어느 누구보다도 재미나게 공부했거든요. 더군다다가 그때는 이제 일본 경제가 장기 침체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일본의 양면을 본 거예요. 성장기의 모습하고 그렇죠. 저성장기의 침체기의 모습을 다 봤기 때문에 저는 그 속에서 또 츠쿠바 대학 국립대학교 교수도 하고 하시고. 했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누리셨고 엄청 받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일본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일본을 뭐 한 달에 한 번 이상 정도는 일본을 갈 정도로 그리고 일본의 뭐 온천 좋아하지 뭐 낫도 좋아하지 뭐 일본 음식 좋아하지 저는 굉장히 일본을 좋아해요. 지금 일본 전문가로 밥 먹고 사시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친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친일파는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구분을 못 하는데 예를 들어 일본을 여행 가고 저처럼 일본을 좋아하는 사람은 친일하는 거지 친일파는 아니에요. 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친일파는 우리가 이제 반민특위,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에서 친일파를 별도로 법으로 규정했었어요. 그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 지도층이 돼야 돼요. 아, 그러니까 지도층이시고. 뭐 저는 그거는 좀 해당되죠. 두 번째가 반민족적 행위를 해야 돼요. 아, 행위는 안 하셨지. 그렇죠. 저는 뭐 오히려 지금 우리 민족을 위해서 저성장을 가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가 굉장히 행위가 악질적이어야 돼요. 아. 그래서 저번에 어느 지자체장이 친일파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나쁜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친일하고 친일파가 이렇게 다른데도 그렇구나. 그 친일파라는 의미를 잘못 알고 썼다면은 그거는 이제 자격이 없는 거고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그 일본 여행 좋아하고 일본 음식 좋아하고 일본 애니메이션 좋아하고 그건 묘하면 안 돼. 그거는 친일파가 아니에요. 그 우리 집 안에도 일본 유학 갔다 온 분들이 좀 있어서. 맞아. 그 뭐 분위기 안 좋을 때는
참 이렇게 참 힘들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아까 그 일본의 겉과 속이 다르다고 이제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런 이중성이 있는 민족이면 우리가 그 일본과 뭐 협상을 하고 이럴 때도 좀 조심해야 되겠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중성에 대비를 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의 분위기 상황이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이건 상황에 따라 변하니까. 왜냐하면은 일본인들은 이거 이제 그거를 이제 공기라고 합니다. 공기, 분위기. 분위기. 공기가 어느 공기인지 어느 분위기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제 선악까지 달라져요. 우리는 절대적인 선악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위안부는 해서는 안 된다라든지 아무리 그러더라도 외국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든지 헛소문 때문에 외국인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든지 우리는 절대 선악의 개념이 있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상황에 따라 선악이 바뀌는 민족이에요. 아, 또 그래요? 예. 전형적인 게 태어나면은 신도 사원에 가서 인사를 하고 또 결혼할 때는 성당에 가서 결혼을 하고 죽으면은 불교 묘지에 묻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장 절대적인 종교조차도 세계를 이렇게 상황에 따라 바뀌가면서 이용하듯이 일본인들은 철저하게 그렇게 상대주의, 이건 이제 학문적인 용어로 상대주의고 우리는 절대주의거든요. 상대주의가 좋다고 배웠는데.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유연하잖아요. 유연하고 변신하는 건 좋은데 변신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는 그런 거거든요. 게 있죠. 예. 지켜야 될 게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못 읽으면은 얼마 전에 우리가 과거사 통큰 합의를 해줬잖아요. 해줬죠. 해주면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양보를 해줬으니까 반잔 채우면 너희가 나머지 반잔을 채우라고 요구를 했잖아요. 근데 그 요구를 할 때 일본의 현재 공기 분위기 상황이 어떤지를 알고 요구를 했어야 돼요. 그래요? 지금의 일본은 우경화돼 있기 때문에요. 장기 경기 침체 속에서 사람들의 이 심성이 이제 굉장히 좀 극단화돼 가는 이런 쪽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양보한다고 해가지고 일본이 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양보해 줬으니까 나머지 반잔을 채우라? 근데 결과는 어땠나요? 반잔을 채우는 게 아니고 계속 청구서를 더 가져가죠. 우리 보고 계속 채우라고. 예, 오염수 청구서 갖고 왔지, 뭐 수산물 갖고 왔지, 뭐 저 군함도 갖고 오지, 독도 문제까지 지금 가지고 오려고 계속 들이밀잖아요. 그 우리 민족 정서는 저쪽에서 주면 우리는 그 좀 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정말 그렇습니다. 정이 있습니다. 정이. 맞습니다. 받은 만큼 꼭 돌려주려고 하죠. 누가 와서 음식을 가져오면 꼭 그 빈 그릇으로 안 보내고 채워주는 게 우리 정서인데 거기는 그렇지는 않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공기 분위기에 거슬러 가면은 일본에서는 이지메를 당해요. 그 사회 안에서. 예. 그래서 이게 이지메하고 왕따는 같은 이렇게 행인데 한국의 왕따하고 일본의 이지메는 완전히 어떻게 틀려요. 달라요? 우리는 절대 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을 왕따시키는 게 지나치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용기를 내가 그만하라는 사람이 반드시 들어와요. 맞아. 그리고 사람들도 이거는 너무 왕따하면은 이게 이제 찔린다고 생각하면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은 안 해요. 그래서 왕따가 극단적으로 가는 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겁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지메는 대부분이 극단적으로 가요. 왜냐하면은 그 분위기, 그 상황 속에는 이거는 공기가 한번 정해지면은 누구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이지메 교실에서 이지메에서 선생까지 가담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학생들 사이 이지메에 선생까지 가담해?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일본은 이지메하는 분위기, 상황, 공기가 만들어지면은 다 가담해가지고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때까지도 해버리는 거거든요.
이야, 일본 가서 경영학 공부하라고 가셔가지고 일본 문화를 가서 속속들이 다 아주 아니면 보고 이거는 오셨네. 꼭 일본 그 조직 문화, 기업 문화에 있어서요. 기업 문화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와, 일본이 완전 읽혔는데 우리 원장님한테. 아, 참 재밌네. 들을수록. 그래서 종업원 예를 들어가 경영자가 이게 공기를 잘못 읽고 왕따 당하면은 경영자도 한 방에 갑니다. 아하. 그럼 분위기, 상황, 공기 이런 게 중요하고 또 경영자가 계획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은 공기를 바꿔주는 거예요. 아, 좀 고상한 말로 문화를. 기업 문화를 바꿔주는 거예요. 기업 문화를 바꾸면서 그 속에 사람들의 발상, 이걸 바꿔주는 게 혁신적인 경영자의 최고 업무가 되는 거죠. 일본 말로는 풍. 그 바람기. 분위기. 공기라고. 우리가 그거를 지금 잘못 읽고 있는 거네. 채워줄 줄 알고. 채워줄 수 없는 분위기인데. 지금은 채워주기 힘든 분위기입니다. 아, 일본이 그런 나라군요. 왜 요즘 일본이 그렇게 나오는지 좀 이게 이해가 되면 안 되는데 이해가 되네요. 아니, 근데 그런 걸 좀 우리 원장님한테 좀 우리 외교 당국이나 좀 물어보고 좀 하면 안 되나? 자문을 좀 구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요번에 학자라는 건 논문이나 책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라서요. 새로운 책을 하나 쓰게 되었습니다. 아하, 일본은 온다. 일본이 온다. 그러면 내일 하루 더 모시고. 마침 얘기 잘하셨네요. 하루 더 모시고. 내일이 어찌보면 최종 결산이네. 결론을 될 수도 있죠. 내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김현철 원장이었습니다.